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재명 녹취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별명을 안겨줬었던 그 녹취록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녹취록은 그 녹취록보다 훨씬 더 수위가 셉니다. 아니 형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그거보다 수위가 세다며 얼마나 세다라는 거냐. 이 녹취록은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의 사생활 문제와 관련된 녹취록이 아닙니다. 이 녹취록은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녹취록의 정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배임 혐의로 고소가 됐고요. 해당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검찰도 지금 칼을 뺀 것처럼 보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에만 검사 17명을 배치해가지고 초대형 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논란이 많았던 서울중앙지검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화천대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관련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수사가 실제로 진척이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검찰에 이번에 이 자료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 제공이 된 건데요. 이 녹취록은 정혁학 녹취록이라고 불립니다. 정혁학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놀랍게도 천화동인 5호의 대표였습니다. 천화동인의 대표라고 한다면 사실상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여겨지는 김만배 일당의 한 명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 화천대유에 대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검찰에 제공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내부 분열, 내부 배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녹취록에서 예상됐던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유동규 전 사장이죠. 녹취록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이익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의 몫이고 그에게 700억 원이 돌아가도록 논의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유원홀딩스라는 겁니다. 지금 저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이 됐건 유동규가 됐건 강조해왔던 게 뭡니까? 민간 사업을 불법적으로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은 공정했다 계속해가지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유동규에게 지분 절반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700억이라는 거죠. 이전에 유원홀딩스에 대해서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경기 관광공사에 재직 중일 때 유원홀딩스를 공동 설립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관광공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 회사를 차렸다 이게 아니라 관광공사에 있을 때 회사를 지금 공동 설립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관광공사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회사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랑 같이 공동 설립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던 2014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키맨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남욱이라고 하는 민간업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저 변호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유어홀딩스에 대해서 정민현 변호사는 비료 사업이 주업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등기를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게 되면 법인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비료와 관련된 거는 거의 없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사무실은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직원은 한 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회사 감사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이라는 겁니다. 회사 사무실도 지금 비어져 있고 회사 감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료 사업이라고 했는데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는 비료랑 연관된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회사랑 누가 연관이 돼 있던 겁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었던 유동규 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정민현 변호사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건물 지금
이번 관리인도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유동규가 이 회사에 자주 왔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불리는 그 회사와 동업관계로 회사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가 된 녹취록이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 그리고 특정 법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 그리고 특정 법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특정 인사가 바로 유동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특정 법인이 바로 페이퍼 컴퍼니다 라고 여겨지는 유원홀딩스다,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랑 동업관계다 라고 얘기했던 정민용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체결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정민용이라는 건데요. 일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게 있었습니다. 성남의 뜰 말고도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를 했지만 성남의 뜰만 유일하게 상대 점수 20점을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유동규는 1000점 만점에 20점 별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1등과 2등, 1등과 3등의 점수 차가 20점 이상 이렇게 크게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2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민용이 공모 지침서를 자기가 만들어서 유동규에게만 직보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민간 기업이 선정이 될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모 지침서에는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사를 포함시키면 20점을 더 주도록 한 그런 평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은 20점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공모 지침서가 화천대유가 들어가 있는 성남의 뜰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됐다는 것인데, 그 공모 지침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정민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민용이 그렇게 만든 공모 지침서를 유동규한테만 수시로 직보했다는 것이고, 다른 상급자가 자기에게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직원 수도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던, 별다른 큰 프로젝트를 해보지도 않았던 사실상 신생 기업체가 1조가 넘는 대규모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체로 선정이 됐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일전에 유동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 유동규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화천대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요. 사무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원들이 바로 전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유일하게 부패로 감옥을 안 간 성남시장이라면서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화장실에다가 붙여놨던 문구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죠. 글쎄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사생활은 좀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비리 하나만큼은 깨끗한 사람이다, 일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공개가 된 이 녹취록 앞에서는 그런 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사건, 이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라는 것을 저 녹취록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딱 한 가지 분야에서만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바로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가는 겁니다. 대통령 만난다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이용당하는 연예인들도 있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그룹 중에 한 가지인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때문에 뉴욕을 방문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UN SDG 모먼트의 연설은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BTS가 참석했기 때문에 화제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을 띄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BTS를 이용해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UN 일정에 BTS가 같이 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는 자기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UN이 초청한 것이다. 따로 BTS는 BTS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해명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불과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특사로 임명했었고 청와대 또한 특별 사절로서 BTS가 UN 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것뿐만이 아니었죠. 가장 결정적으로 BTS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게 이번에 김정순 여사는 미국에 가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BTS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BTS는 BTS대로 따로 독립적으로 UN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다.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BTS가 김정순 여사의 일정을 같이 소화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원래는 메트로폴리탄에서 협조를 잘 안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랬더니만 아예 그냥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자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순 여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BTS와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탁현민이 하는 얘기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김정순 여사 혼자만 간다고 하니까 메트로폴리탄 쪽에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냐? 야 그럼 됐다. 우리도 그냥 됐으니까 다음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BTS가 간다라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죠.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들보다도 누가 지금 나은 거예요? BTS가 더 나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탁현민이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논란이 터졌습니다. BTS 열정페이 논란이라는 건데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번에 BTS의 UN 총회 참석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런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던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BTS가 없었으면 김정순 여사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일정도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비싼 몸값인 BTS를 이용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가도 제공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래 관습적으로 연예인들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때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안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리고 그 파견단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던 사람이 바로 배우 조진웅 씨였습니다. 조진웅 씨와 같이 저렇게 카자흐스탄에 갔었을 때 여비를 줬냐? 그때 당연히 여비를 줬었습니다.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 수행을 위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동반 공무원의 직위와 해당 비공무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진웅 씨도 같이 갔던 사람의 직위에 맞게끔 경비를 받았던 것이고 BTS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갔던 사람의 직위에 맞게끔 경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BTS가 같이 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순 여사 아닙니까? 사실상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경비가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BTS를 이용해 먹었던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프랑스 파리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BTS를 소환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으로 화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BTS가 필요하다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컷 이용해 먹고 줬던 게 뭡니까? 이니 시계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 이거를 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쵸? 세계 최고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BTS라고 하는 그룹을 저렇게 지금 소환해 놓고서 정작 대가라고 지급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니 시계, 문재인 대통령 시계 그거를 지금 주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BTS와 같은 그런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렇게 쩔쩔매는 것일까?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스케줄상 하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보통 있던 스케줄을 빼서라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BTS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용을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BTS의 병역 특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이식이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 나 안 갈래, 우리 몸값이 얼만데 이랬다가 병역특례 이런 거 협조가 안 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케줄상 하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있는 스케줄이라도 빼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질이죠. 자, 그런데 논란이 커지니까 탁현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라는 것이고 분노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식에 이거를 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쵸? 세계 최고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BTS라고 하는 그룹을 저렇게 지금 소환해 놓고서 정작 대가라고 지급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인이식에 문재인 대통령식에 그거를 지금 주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BTS와 같은 그런 그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렇게 쩔쩔매는 것일까?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스케줄상 하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보통 있던 스케줄에 빼서라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BTS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용을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BTS의 병역 특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이식이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 나 안 갈래, 우리 몸값이 얼만데 이랬다가 병역 특례 이런 거 협조가 안 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스케줄상 하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있는 스케줄이라도 빼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질이죠. 자, 그런데 논란이 커지니까 탁현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라는 것이고 분노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뭐라고 합니까?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7억 원대로 알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탁현민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정산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 금액이 7억 원대로 알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BTS가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냐?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식의 기사를 쓰냐? 정말로 BTS가 후회하고 돈을 못 받았는지 BTS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역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서를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탁현민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재차 강조하는 게 BTS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BTS가 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지, BTS가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지 BTS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간접적으로 BTS한테 협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일단 분명히 문체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BTS에게 여비로 지급된 내역은 없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었죠. 놀랍게도 근데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산하기관에서 지급된 내역을 찾아봤더니만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여비가 지출된 걸 확인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조선일보의 오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의 오보가 아니라 문체부의 오보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7억을 준다라는 것도 BTS 멤버 7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 49명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경비가 7억 1,7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애당초 그리고 계약 조건에는 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을 동행하는 거, 문체부 장관의 일정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급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송금은 아직 하지 않았대요. 세상 천지의 어떤 연예인이 계약금도 없이 중도금도 없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혁 특례를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갑질인 거죠. BTS가 없었으면 김정순 여사의 미국 일정도 사실상 없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지금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BTS 같은 연예인들을 이용해 먹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인간들은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떳떳하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연예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예인들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자기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계시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나 계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멀쩡히 나오던데 이런 생각이 들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뭔 소리 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멀쩡히 나오던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됐다.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구속됐다라고 얘기해서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정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구속이 되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감옥을 안 간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용인시 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정창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근데 정창민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구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구속이 됐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수정이 되었다. 보도에 참고 바란다. 이렇게 공지만 하고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구속이 됐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네.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창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까?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천화동이 5호의 대표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해당 녹취록에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이 유동규 개인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그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가 바로 유동규를 뜻하는 것이고 그 특정 법인이 바로 유원홀딩스를 뜻한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공동 설립했다라고 하는 유원홀딩스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 유원홀딩스의 대장동 개발에 배당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금이 결국에는 유동규한테 흘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7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전에 유동규 씨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에다가 던져가지고 증거인멸 논란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던진 핸드폰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한테도 알렸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덮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이미 봤을 겁니다. 결국에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유동규는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심지어 뇌물 혐의까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재명은 계속해서 유동규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측근이라고 부르려면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와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유동규와 이재명이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와의 연관성이 없고 측근이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멀쩡히 나오던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구속이 됐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아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구속됐다라고 얘기해서 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정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구속이 되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감옥을 안 간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용인시 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정창민 의원입니다. 최근에 근데 정창민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구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구속이 됐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수정이 되었다. 보도에 참고 바란다. 이렇게 공지만 하고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구속이 됐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난 뒤에 야, 알고 보니까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네.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창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까?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천화동이 5호의 대표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해당 녹취록에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이 유동규 개인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그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가 바로 유동규를 뜻하는 것이고 그 특정 법인이 바로 유원홀딩스를 뜻한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공동 설립했다라고 하는 유원홀딩스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 유원홀딩스의 대장동 개발에 배당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금이 결국에는 유동규한테 흘러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7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전에 유동규 씨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창문 밖에다가 던져가지고 증거인멸 논란까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동규가 던진 핸드폰은 새로 개통한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은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한테도 알렸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덮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이미 봤을 겁니다. 결국에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법원에 의해서 유동규는 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심지어 뇌물 혐의까지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재명은 계속해서 유동규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측근이라고 부르려면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와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유동규와 이재명이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와의 연관성이 없고 측근이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연합회장직을 맡고
저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와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유동규와 이재명이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와의 연관성이 없고 측근이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이재명 변호사와 유동규의 인연도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에 도전을 하고요. 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바로 유동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유동규 또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리모델링 업자였던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유동규가 임명됐던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유동규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특별한 채용이다 시인을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 20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좀 보시면은요, 시행세치 4조에 보면은 임원의 임명 자격 기준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던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단 혹은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2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던가, 이런 식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에서 2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던가, 이런 식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연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프로필을 보면은 뭔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유동규의 학력이 나와 있지 않고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프로필을 보면은 뭔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유동규의 학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유동규는 뭘 전공했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유동규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동규의 충성심도 대단했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판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8명을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9명에서 이재명 시장을 응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18년도 7월달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동규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권 강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를 시인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입니다. 2019년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3년 만에 그만년 방패 뚫은 이재명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시자마자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멀쩡히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던가 이런 식의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해당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의 프로필을 보면은 뭔가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유동규의 학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유동규는 뭘 전공했냐?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유동규는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동규의 충성심도 대단했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판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8명을 같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9명에서 이재명 시장을 응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018년도 7월달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유동규 또한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권 강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를 시인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입니다. 2019년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3년 만에 그만년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바로 이 기사를 이재명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공유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스스로가 투트랙이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유동규도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국정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의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자기를 도와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유동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측근이 아니다라고요. 자기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 재판을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응원했던 사람이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유동규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녹취록 덕분이었습니다. 천화동이 5호의 대표였던 정영학의 녹취록 덕분이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영학이 유동규의 모멸적인 언행 때문에 녹취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놀랍게도 유동규가 돈을 요구하면서 정영학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는 뺨을 때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노후 자금을 빌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재명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에 돈을 빌리러 가가지고 뺨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안 빌려준다고 뺨을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빼앗아가는 거지. 더 기가 찬 건 뭡니까? 유동규 본인 스스로가 정영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린 적이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구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거, 그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화천대유 사건의 몸통이라는 거,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가짜뉴스 이런 게 지금 막 중요하고 그거를 사과할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겠죠. 온통 지금 마음 자체가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신경 쓰느라 바쁘실 테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